그렇게 했는데도 연 30% 40% 수익률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 그때 이제 퀀트에 좀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된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강철님을 모셨습니다. 우호 우호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강철님은 한국에서 가장 크게 소형주 퀀트를 하시는 분이고요, 저보다도 규모가 더 크십니다. 그래가지고 영상 군데군데 이름이 비치기는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한번 모셨습니다. 예. 네, 그래도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닉네임 초월갈매기라고 하고요. 본명은 강철입니다. 황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퀀트를 제가 제일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10억 단위가 넘어가서 큰 돈이긴 한데 분명히 다른 데 찾아보시면 저보다 더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수원에서 장사를 한 13년 정도 하고 젊어서부터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고 꿈이었고요. 수입의 한 70% 이상은 꾸준히 저금해가지고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결국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 전업 투자에 이제 성공이 돼서 이제 파이어라고 하죠 요즘. 그래서 파이어에 성공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 투자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아예 초창기 때는 다른 초보자들하고 똑같이 막 상한가 따라잡기니 단타 이런 거 막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한 3번 정도 깡통을 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절대 안 하겠다고 집사람한테 서약서를 쓰고 멈췄다가 그래도 계속 마음속에서 그 해보고 싶은 응어리가 남아서 나중에 이제 다시 간접 투자로 넘어가가지고 처음에는 미래에셋 펀드에도 투자해봤고, 그 다음에는 조금 자산이 커지고 난 다음서부터는 투자 자문이나 이런 쪽에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실패하진 않았어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묶어놨었기 때문에 실패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큰 수익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할 때쯤에 그렇게 큰 돈으로 은퇴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한 8억 정도? 사실은 그 정도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워낙 그 당시 한 13년 동안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장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 적은 돈이더라도 주식 투자하면 그래도 연 한 10% 11%는 벌지 않겠나 싶어서 한 4, 5% 쓰고 나머지 한 5%는 계속 물가 상승률을 대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간접 투자를 해보니까 그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연히 어떤 투자 카페를 알게 돼가지고, 유료 카페였는데 다행히 요즘 사기성이 많은 막 단타치고 막 그런 카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분산 투자하는 법도 배우고 분산 매매, 매수 매도 이런 걸 좀 배우면서, 그분도 아마 그 당시에 내가 보기에는 소형주 투자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을 통해서 조금 주식을 좀 깨달음을 좀 얻었어요. 그게 한 2013년 정도였나요? 2014년도쯤이었어요. 거의 한 10년 전이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지나고 나니까 15년도에 엄청난 수익이 났었는데, 네. 콘텐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그 기간이 소형주의 엄청난 빅뱅이었던 기간이었잖아요. 수익이 엄청난 기간이었잖아요. 그렇죠. 14, 15, 16년 그렇죠. 때 엄청 올랐죠.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15년도에 그분이 제 계좌를 한 60% 정도 수익을 내줬는데, 네. 그때 많이 놀랬죠. 아, 주식 투자로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많이 배워서 저 나름대로도 개인적으로 그분한테만 다 맡기지는 않고 일부 자금을 빼가지고 스스로 한번 배운 대로 운영을 해봤는데, 2016년도가 되니까 어떻게 대표님보다 제 계좌가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가치 투자 좀 연구 좀 해보고 여러 가지 길을 가봤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표님하고는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고, 2016년도서부터는 제 홀로 서기가 시작됐죠. 그러면은 그 대표님이라는 분은 주로 소형주에 가치 투자도 하시고 또 이제 성장하는 소형주 투자하고 이런 분이셨나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약간 퀀트 투자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 PBR주 위주로 했었고, 네. 그리고 주가 자체가 좀 싼 주식들, 2,000원에서 막 8,000원, 7,000원짜리 결국 그게 소형주거든요, 사실은. 저가 팩터를 많이 쓰셨네요. 그러니까 저가 팩터, 소형주, 저비배 이런 거 주로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16년 말부터 홀로 서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후에는 뭐 하셨나요, 그럼? 그 이후에 그걸 좀 투자를 심화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소형주에 대한 어떤 매력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소형주에 뭐가 있다라는 심증은 있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걸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저기 키움투자증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젠포트라든가 뭐 콘트킹이라든가 콘터스 정도의 이런 수준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 간략하게나마 백테스팅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키움증권을 이용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 PBR, 저퍼, 소용주 팩터 3개를 넣어가지고 거의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막 5분이면 끝낼 거를 그때는 그게 너무 느리기도 했고 그쵸. 하나하나 네. 다 들어가서 내가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학로트 2권 분량 정도를 한 6개월 동안 이제 들고 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뭐 상패라든가 이런 게 이제 생존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정확한 거는 뭐 얻어낼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연 30% 40% 수익률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 그때 이제 퀀트에 좀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요즘은 훨씬 더 그 좋은 툴이 나왔는데 지금도 사실 20년 백테스트 돌려보면은 그 소형주 저퍼 저 PBR가 한 얼추 한 연봉이 40%뭐 그런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제가 이제 황국님 책을 보고 네. 완전히 제가 퀀트 투자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팩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퀀트 소형주 그냥 10%만 200종목을 다 사가지고 3개월 리밸런싱만 해도 40%가 나온다는 걸 보고서 아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네. 여기서 조금 머리만 쓰고 연구 좀 해가지고 팩터만 넣어주면 50% 60%는 불가능한 건 아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완전 제가 퀀티스트가 돼버렸습니다. 네. 예. 좋았어.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전업 투자자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네네. 그 하루 루틴은 어떠신가요? 뭐 말이 전업 투자자지 백수입니다. 사실. 무슨 백수예요? 예, 어디 가서도 돈도 빌려주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백수라서. 그래서 사실은 네. 집에서 그렇게 또 매매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은 매일 하고는 있지만 거의 뭐 신경 쓸 게 아니거든요. 원래 퀀트 투자라는 거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전에 일어나서 잠깐 들여다보다가 뭐 산책 가요. 가서 등산해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산 타고 내려오면은 이제 점심시간 돼서 점심 먹고 이제 오후장 또 가봐가지고 어저께 예약 매수매도 걸어놓은 게 이제 아직 2시 반이나 장 끝나기 한 3시 이후에까지도 안 팔려거나 안 사줬다 하면 그때 잠깐 제가 참여해서 한 15분, 20분 정도 매매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오후에는 또 사우나 가서 이제 반신욕하고 그냥 그런 아주 지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방이 아니라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 지금 소형주 퀀트로만 하고 계시고 지금 금액이 40억이 넘으시잖아요, 그죠? 뭐 40억 평균 지금은 이제 40억보다 좀 내려갔는데 올해 평균치로 보면 한 40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본이 크다 보니까 하루에 막 1억 2억씩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보면 한 올해 한 40억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퀀트를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게 한 2019년부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수익이 대충 얼추 어느 정도 나요? 퍼센트로 보면? 2019년도 이제 초창기에는 자금을 조금 넣었다가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올인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19년 1월 1일서부터였는데 아, 네네. 19년, 20년, 21년 3년 연속해서 60%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서 네. 근데 마이너스가 한 21% 정도 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시장을 이겼으니까요. 근데 올해는 아마 시장을 못 이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백테스팅을 해보면 네. 우리 많은 분들 퀀트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데 뭐 그죠, 뭐 소형주 퀀트 죽었다 이런 말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까지 그죠?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객관적으로 연도로 다 이렇게 따져보면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3년 연속 60% 이상이나 수익이 났고 작년에는 마이너스 났지만 그래도 시장을 이겼고 올해는 지금 처음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쓰레기 구간이라서 시장을 못 이기는 구간이 들어온 건데 그렇게 연도별로 보면 이제 8월 달이면 이제 딱 8개월 동안만 못 이기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네. 거기다가 마이너스가 안 나고 이번 장에도 수익이 났다면 나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1, 2년 정도는 뭐 쓰레기 구간 충분히 있는 거니까요. 아, 그 올해 수익이 나긴 났군요, 그래도. 네, 네. 오늘 시세로 한 7%, 8%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아, 7, 8%.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참고로 제가 이거를 그냥 예의상 여쭤봤는데, 제가 사실 여기 오시기 전에, 계좌를, 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이거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계좌 인증하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다 봤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네. 그러면은 이제 소형주 퀀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강철님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 안 하시고, 이제 하락장 마켓 타이밍 이런 것도 안 하시고, 11사 이런 거 안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주 소형주 퀀트 전략에 그 거의 40억을 전부 다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MDD를 그 코로나 때 그때 세게 맞으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좀 어떠셨나요? 그때 한 50% 가까이 한 달 만에 한번 맞은 적이 있고요. 한 달에 50%요? 네네. 그거 계좌에 좀 카페에 올렸더니 그것 때문에 조금 유명해졌어요. 저는 별게 아닌데 솔직히 각오하고 있었던 거라서. 네. 그리고 나서 한 50% 마이너스 났던 게 나중에 또 한 200% 이상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기다리고 났던 이제 올라왔잖아요 시장에. 네.
근데 보통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거는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황군님 같은 경우는 항상 자산 배분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11사라든가 이런 웬만하면 MDD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적극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황군님하고는 스타일도 틀리고 거기다 황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 여러분들 모든 분들을 다 대하고 교육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정성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맞고요. 저 같은 성향은 저는 하루라도 10원이라도 난 주식에 돈이 안 들어가 있으면 잠이 안 오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무조건 올인하고 1년 365일 다 투자가 돼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다만 MDD를 저 같은 경우는 백테스팅상 한 39%, 한 40%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한 70%, 75%까지도 각오하고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보통 사람들하고 좀 성향이 좀 틀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성향이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뭐 MDD 50%도 견디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저처럼 하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야, 그러니까 70에서 70%까지 각오하신다는 건 정말 대단하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이제 2019년, 20년에 합쳐가지고 총 한 90% 정도 수익이 났다가 그 2020년 3월 코로나 때 그 플러스 90% 수익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10원도 주식을 안 하면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10원이라도 주식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마이너스 나 지금 10,000원 넣었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버텨요? 2020년 그래도 좀 꽤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플러스 90%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근데 사실 뭐 이제 이게 멘탈이나 마인드 문제인데 네. 제가 워낙 이제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이라 솔직히 지금 현재도 자산이 한 30억, 40억 넘어가면 한 개인이 한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사실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충분히 이제 먹고 살 수 있고 또 매년 하다못해 채권에만 투자해도 한 7%, 10% 정도 수익만 내도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엄청 뭐 너무 고생해서 올라온 것도 있었지만 어느 날인가 엄청 허무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럴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보통 저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나 뭐 어떤 사업 성공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신 분들의 오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제 경우에는 그 돈그릇이 찼다고 하는데 그 돈그릇이 차고 나면 엄청나게 좀 몸이 아픈다든가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부터 더 버는 거는 이제 여분이고 다른 분이 나한테 준 보너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이걸 더 불려가지고 사회에 환원하자는 목표를 딱 갖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또 처음 꿈꿨을 때처럼 엄청 가슴이 뛰고 막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키우면 되겠구나 더. 지금까지 여기서 온 거에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 100억, 500억, 1000억 끝까지 꿈을 키워가지고 한번 더 큰 판에서 한번 놀아보자 이런 꿈을 건방지게 또 꿨어요. 그날 이후부터 좀 그 병이 치유되고 지금 또 생기가 있어지고 재밌어졌어요 지금 인생이. 그러면 그 돈그릇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 돈그릇이 20억이면은 그 20억 정도는 내가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그 나머지 거는 사실 내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논리네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살게 되면 투자하는 게 스트레스가 훨씬 더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투자도 더 잘 돼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렇죠. MDD를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자기도 훨씬 더 부자가 돼서 내가 뭐 1000억을 환원한다고 하면 최소한 저는 한 100억은 쓰고 죽지 않겠어요? 그죠. 그 쓰임이 더 커지니까 그런 마인드로 바뀌었어요 중간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조금 전에 매일매일 거래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자산이 뭐 얼추 40억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계절에 20개 종목 하고 계시죠,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월별 리밸런싱으로. 맞습니다. 참고로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 개 종목이 이제 2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매일매일 리밸런싱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처음에 저도 이 20종목 그다음에 한 달에 리밸런싱을 생각했을 때 자산이 커지니까 이제 고민이 좀 생겼어요. 도저히 이거 리밸런싱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슬리피지가 생겨 버리는데 왜냐면 뭐 리밸런싱 기간을 늘린다든가 종목 수를 늘리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최대한 이 수익률을 이제 항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계속 한 달 정도 생각을 해왔는데 어느 날 딱 잠에서 깰 때 그게 번뜩 생각나더라고요. 분산 투자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등분을 나눠서 만약에 단순 이제 개념인데 21일 동안 만약 거래가 이루어지면 21개의 계좌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매일 쪼개서 하나의 계좌처럼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내가 매매하는 금액만 줄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런 개념으로 분산 매매, 분산 매수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1월 1일 날 네. 이제 그 자산의 20분의 1을 투자를 하고 그렇죠. 1월 2일에 또 20분의 1, 그렇죠. 1월 3일에 그렇죠. 투자하고 이러면 1월 3일에 투자한 그 이제 종목은 2월 3일 날 팔고 그런 그렇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1월 17일 날 투자한 금액은 2월 17일 날 팔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거래를 하신다라고 네, 네, 네. 하고요. 그리고 그 이거 하시다가 상한가도 굉장히 자주 맞아보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장이 좋았을 때, 뭐 2019년, 20년, 21년도에는 네.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맞은 것 같아요, 진짜로. 많이 나올 때. 한 100번 이상은 무조건 맞은 것 같아요. 100번 넘은 것 같아요. 쉬어보진 않았는데, 네. 물론 그게 이제 상한가가 돼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고 고점이 팔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온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내가 투자하면서, 일반 투자하면서 상한가 이렇게 맞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20종목 가지고 하면서 상한가를 100번, 뭐 100 몇십 번 맞는다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이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조막선 형님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께서 이 주가를 올려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면은 소형주 펀드는 금액을 어디까지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40억 원 지금 실제로 하고 계시고 이게 소형주를 하면은 일단 3대 편견이 첫 번째는 저거 망하는 기업들 아닌가가 나오고 두 번째는 듣보잡 놈들이야. 뭐 그건 사실 맞는 말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큰 금액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확실한 거는 40억까지 이제 무난하게 되는 거고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큰 판에서 놀아보자는 꿈을 꿨는데 네.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해봐도 저는 이건 개인이 뭐 벌 수 있는 한계치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뭐 네. 천억대도 가능하다고 저는 천억대까지. 보고 예, 있어요. 네. 소형주 효과가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정도 하려면 사실은 소형주 효과가 사라지면 힘들거든요. 네, 그죠. 왜냐하면 종목 분산을 너무 많이 해서 거의 소형주 시장을 다 사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 그 소형주 효과가 살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고 만약 한국 시장이 안 된다면 뭐 다른 시장까지도 한번 가볼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종목을 조금씩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시가총액 하위 10%에서 20%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면 20%까지는 효과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소형주 효과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이 초과 수익, 이 어마어마한 초과 수익이? 저도 이제 시장 참여자이긴 한데 한때는 저도 같이 투자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좋은 팩터들을 넣어서 나쁜 회사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다 멀쩡한 회사를 규모가 사는 거죠. 작지만. 소형주. 네, 네. 그리고 가끔 상패도 나오고요. 네. 왜냐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횡령 배임에 의해서 상패가 나오고 네. 저도 뭐 지금 투자하면서 5년차, 4년차 반인데 상패를 2번, 3번 정도 당한 것 같아요. 2번, 3번. 네. 근데 결론은 다 횡령 배임이었고요. 네. 근데 이 종목들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테마에 휩쓸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그다음에 물론 우리가 팩터 넣는데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넣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집어넣긴 하지만 결국에는 금액이 그러니까 시총 자체가 작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그 조막선 형님들이 움직이기가 쉬워서 테마에 쉽게 휩쓸리지는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 조막선 형님이라는 분들은 한마디로 작전을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한 100억, 200억, 300억 모으신 다음에 네. 이제 이 특정 소형주의 주가를 띄우는 그 작업을 네, 하는 거죠. 네,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은 작전이 시작한 후에 와 저거 봐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망하는데 그렇죠. 이제 퀀트 투자자는 이미 수치가 네. 좋았던 기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내가 앉아 있는 그 기업이 작전에 걸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치 투자나 초보 때 투자할 때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네. 이 퀀트 투자, 소형주 퀀트 투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종목들이 내 계좌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올라갈 때도 욕심 없이 뭐 이 사람들이 작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려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시총이 커지다 보면 여기서 빠져나가서 매도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매도 시기를 우리는 리밸런스 기간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월별이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그게 상식적인 거고요. 왜냐하면 같이 하면 우리도 같이 작전 세력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그 큰 돈을 먹으려고 하려면 그분들이 놔두겠어요? 네. 그냥 우리는 조금만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그냥 조금 먹고 나오는 거죠, 그냥. 네. 그런 게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 자주 발생했어요. 네. 근데 아마 그런 종목들 자체가 그렇게 나쁜 종목이라면 그분들이 그렇게 그런 뭐 투자를 안 하겠죠, 사실은. 중간에라도 상패라도 당한다든가 아예 안 좋은 종목들이면 아예 손은 안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좋은 종목들이어야지만
그분들도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저는 투기 세력으로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예를 들면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가 작전 세력이다. 내가 이제 500억이 딱 있어요. 이제 뭐 어떤 주가를 올릴까 생각을 할 때 보면은 당연히 성장성도 이제 어느 정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한마디로 좀 수치가 잘 나오는 기업들을 그 양념치기가 사실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개미 투자한테 가가지고 야 저 종목 저거 10배 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제 적자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기업이라고요? 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전략에 조금 전에 이제 성장성 팩터를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네. 뭐 그거 말고도 뭔가 좀 시킬이 있으신가요? 지금 소형주 성장 팩터까지 나왔는데요. 저는 거의 황국님 거를 많이 유튜브를 보면서 참고를 많이 하는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게 하고 있어요. 최대한 줄여서 팩터, 소형주 팩터도 하나의 팩터라고 치면 네. 소형주 성장 팩터, 그다음에 뭐 GP 있죠? GPA 정도 네. 그런 정도 몇 개만 넣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는 다른 분들하고 웬만하면 안 겹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왜냐면 네. 제가 자금이 크다 보니까 민폐를 끼칠 수 있잖아요. 다른 분들하고 종목 많이 겹치면 네. 물론 이렇게 해도 한 60%는 다 똑같아요. 어차피 소형주라서. 그죠. 근데 하지만 백테스 수익률 연봉률 60%. 아니죠. 종목 자체가. 종목 자체가. 겹치는 게, 네네네. 예. 그래도 최대한 피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으니까 제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팩터를 단순하게 해도 그렇게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 사실 뭐 두 개 세 개만 써도 잘 나오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리고 좀 위험한 것들도 좀 저는 많이 집어넣어요. 백테스팅만 많이 나오면. 네. 네. 위험한 게 뭐 종가 이런 거요? 어떻게? 종가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적자 종목들도 넣어요 저는. 맞아요. 그 강철님은 흑자 종목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적자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해 주셨죠? 이게 오히려 흑자 전환하는 것보다 그렇죠. 적자가 줄어드는 기업이 낫다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같이 투자할 때도 예전에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적자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시켜 버리면 어쩌다 대박나는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흑자 네.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뭐 적자만 줄어서라도 호재가 일어나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넣어주면 제가 봤을 땐 제 팩터 같은 경우 백테스팅이 훨씬 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저 같은 경우는 고정관념 안 갖고 항상 백테스팅을 믿는 편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략을 2019년부터 23년까지 4년이 지났는데 네. 몇 번 바꾸시긴 한 거죠? 그러니까 팩터 같은 거를.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죠. 왜냐면 황국님이 좋은 소스를 자꾸 유튜브에 올려주셔가지고 네. 다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책은 아예 안 본 지가 오래됐고 네. 그냥 황국님 유튜브나 가끔씩 이제 서치하면서 좋은 소스 하나 나오면 꼭 제가 테스트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네. 제 거에 믹싱을 시켜가지고 지금껏 한 3번, 4번 바꾼 것 같아요. 서너 번 정도요? 예. 그러면은 그 바꾸신다는 거는 이제 그 팩터를 바꿨을 때 백테스트 수익률이 잘 나온다는 걸 주어서 보신가요? 네, 수익률도 좋아지고 MDD도 좋아지고. 네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팩터를 살짝 바꾸신다. 근데 사실 이제 퀀트를 하신다는 것 자체는 안 바뀌었고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팩터들만 조금씩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두 개. 그러니까 황국님이 좋다는 거 넣어봐서 나랑 같이 넣어가지고 믹싱해서 더 잘 나오면 쓰고 아니면 안 쓰고. 네, 그죠.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이 그 소형주 쪽으로 이제 많이 돈을 버셨는데 네네. 이 소형주 퀀트가 지금 진짜 올해 몇 개월 안 되니까 사람들만 징징거리더라고요. 네. 이제 이 팩터 죽었다 뭐 하는데, 맞아요, 근데 맞아요. 또 어떻게 보세요? 이 초과 수익이 영원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진짜 죽을 저는 거라고?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소형주 팩터 같은 경우는 지금 황국님도 뭐 연구해 봐서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소형주 팩터는 소형주 시장조차는 알파가 좀 사라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서도 여러 좋은 팩터들을 집어넣고 종목을 한 20종목을 한정시키고 거기다 소형주 팩터만 넣어주면 아직도 강력한 팩터 중에 하나거든요. 소형주 팩터는 그거는 아직도 미국 시장에 살아는 남아 있어요. 다만 전체 종목 그러니까 전체 10%라든가 20%를 하면 그 수익률은 좀 떨어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알파는 없어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근데 있어요. 네. 그냥 미국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시가총액 하위 10% 기업 투자하면 그것도 아직 남아있죠. 그래도 한 연봉이 30%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소형주 팩터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미국 시장에서도 아직 남아 있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가벼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가벼워서 그 참을성이 가벼워서. 그 친구들이 가볍지만 한번 올라가면 너무 쉽게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이 소형주 효과 자체는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콘텐츠 투자하면서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좋은 희망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뭐 다른 뭐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를 가든 내가 봤을 때는 이 소형주 효과는 어디든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뭐 10년, 20년 없어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근데 물론 이제 소형주 중에서 네. 그 이상한 기업들도 물론 당연히 많고 그렇죠, 실제로 사장 폐지 당하는 기업도 많은데 네, 이제 네. 그거는 몇 개 팩터를 통해 가지고 상당 뭐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네. 어쩔 수 없이 상패도 당하긴 당하는데 네. 저 핵심은 그건 거죠.
상패 당하는 거는 마이너스 100%인데 네. 올라가는 거는 한계치가 없다라는 거죠. 제 경험상으로 뭐 5배짜리, 10배짜리도 경험해봤는데 네. 만약에 내가 500%짜리 하나를 먹게 되면 상패 5종목 정도는 이제 서로 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그렇죠. 4년 반 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네. 실제로 상패 당한 거는 서너 번밖에 없으니까요. 두세 번. 네. 그러니까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버는 친구들이 워낙 많이 벌어지고 진짜 잘못돼봐야 어쩌다가 나오는 상패가 마이너스 100%니까요. 네. 그 사실 이제 소형주 콘트를 직접 이제 4년 반도 해보셨고 네. 그리고 이제 해보니까 수익도 많이 나고 네. 그리고 사실 그 이 알파가 사라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소형주 콘트 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많아봤자 만 명, 2만 명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그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여기는 분명한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첫 번째, 예. 가치 투자나 주식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네. 영업 보고서 좀 읽을 줄 아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거기다가 자기가 실제 투자해서 연봉이 한 뭐 5%, 10%라도 나오시는 분들은 네. 머리에 든 게 많아서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네. 머리가 그러니까 주식을 좀 알아서 못 들어오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컨트를 네. 본능적으로. 예. 그다음 나머지 또 한 진입 장벽은 주식 투자를 너무 몰라서 투자 네. 경험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지금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쓰레기 구간이 오는데 네. 이 구간을 이제 버틸 수 있는 뭐 경험치가 없는 거죠. 네, 네. 원래 주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좋은 시장이 있고 나쁜 시장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상승장이 있고 횡보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는 건데 이분들이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난 내가 투자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익이 안 나. 그래서 중도 탈락하시는 경우. 요 두 케이스가 제가 봤을 때 진입 장벽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네. 알아서 네. 아니면 너무 몰라서 그런 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아예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분들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죠. 네. 그렇군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네. 은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금의 일부라도 무조건 퀀트 주식을 모르시더라도 조금만 공부하셔가지고 자금의 일부는 주식시장 이 퀀트에 집어 넣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아직도 이 비컨트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좀 이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가치 투자도 좋고 주식 공부 연구하시고 전문가들 따라다니시면서 연구하시는 것도 참 좋긴 좋은데 자기가 실제로 투자를 해가지고 1년, 2년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 기간에 퀀트 투자를 한 1년, 2년 정도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저는 권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유튜브 언론 이런 건 주로 이제 뭐 매크로 시황 위주로 이제 많이 이제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늘 의아한 게 아니 그냥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왜 저런 거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분들이 그런 거를 주로 올리는 것 같아요? 매크로 시황 사실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도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정보를 팔아서 월급도 네네. 받아야 되고 예. 특히 뭐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뭔가 얘기거리가 있어서 얘기해야 되고 시장이 올랐거나 내렸으면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 네. 또 그분들은 그 뉴스를 또 팔아서 또 돈이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뭐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자꾸 그런 것들을 매스미디어를 접하다 보면 자기 신념이 없어지고 자꾸 이제 유리 멘탈이 되니까 웬만하면 듣지도 보지도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자기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다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신경도 안 쓰고 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도 아예 안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 공부는. 네. 근데 뭐 공부 안 하는 게 자랑은 아닌데 사실은 별로 투자에는 도움되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돈만 벌면 되니까요, 사실은.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시황이나 매크로를 틀어주는 그 시간에 이제 그 투자에서 먹히는 팩터 하나를 더 가르쳐주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그런 건데.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건 아무래도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어려서 한 그렇죠. 거죠. 맞아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강철님이 여기 퀀트 단톡방이 꽤 유명한 데가 하나 있거든요. 800명 정도 들어있죠, 그죠? 네, 그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그 방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초월 갈매기비 나오셔가지고 오 하는 거 이제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퀀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결국에는 지금 이런 쓰레기 구간이나 자기 마이너스 났을 때가 MDD가 좀 힘든 거 아닐까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 철학도 있어야 되고 멘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솔직히 말하면 퀀트는 공부할 게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조금 뭐라 그럴까 자기 뭐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책이라든가 뭐 명상이라든가 뭐 아니면 괜찮은 종교에 좀 귀의를 주식 투자하면서 종교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이게 힘든 게임입니다 이게. 그래서 멘탈을 지키시려면 어떤 괜찮은 종교에도 귀의하셔가지고 평상시에 계속 자기 마음 수행을 했으면 주식 투자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충고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시다가 떠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러고 자 이제 콘트 좀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맞아요. 이제 전문가 A를 따라가겠습니다. 하시는 네. 분도 분명히 있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그게 대충 저 금액 퍼센트 기간으로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제 손실이 누적되면은 네. 못 버티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경험상. 보통 거의 데스라인이 6개월인 것 같아요. 6개월, 네네. 6개월은 버티기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6개월 넘어가면은. 네. 네. 예. MDD는 하여튼 황고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한 15%, 20%대가 마의 구간인 것 같아요. 마의 구간, 네. 거기까지 가면 네. 거의 견디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MDD를 줄이는 걸 최우선으로 하라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게. 물론 MDD가 작은 전략도 6개월 이상 손실이 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기는 한데 뭐 그래도 6개월 동안 5% 10% 잃는 게 훨씬 낫죠. 15% 20% 깨지는 것보다는. 네. 그분들한테 그래도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해주시네. 난 이제 나갈래 못하겠어요. 콘트 안 되는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제가 제 투자 경험상으로 봤을 네. 때는 아무리 뭐 떠나는 사람은 뭐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잡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내공이 아직 안 쌓여서 지금 아마 저도 이제 그런 기간이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 기간을 거쳐서 다시 수행해서 오셔야 될 것 같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그쵸. 그게 멘탈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뭐 가치 투자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뭘 해도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자가 될 마인드가 먼저 갖춰져 있어야지만 그리고 항상 자기가 그 꿈을 꿔야 돼요. 나는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꾸고 아침 저녁으로 약간 정신이 막 아리까리한 그 시간에 아주 좋은 상상들을 하면서 그 꿈을 맨날 키워야지만 그게 언젠가 자기 잠재식 속에 들어가지고 그 일들이 다 하나둘씩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멘탈하고 마인드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퀀트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주식 투자가 됐든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콘트를 하다가 결국 마인드 안 돼가지고 이제 나오신 다음에 이제 비콘트를 더해서 좀 더 심하게 얻어 터지시면서 수행을 겪으시고 다시 콘트로 오시면 된다 이거군요. 아픔이 좀 있어야죠. 그러면은 이 투자 마인드를 이제 함양하고 이제 키우는 거는 이제 얻어 터지는 거 또는 이제 명상과 종교 빼고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그거 말고는 저는 그냥 항상 사람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꿈놀이를 즐기라고 하는데 꿈놀이, 네네.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돈 버는 것 자체가 막 거기에 막 집착돼 가지고 막 굉장히 거기에 막 빠지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마인드셋이 돼가지고 벌써 마음속에서 우리가 부자가 돼 있어야지만 그 돈이라는 것도 딸려 들어오고 주식도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 같은 경우 사람들한테 그걸 제가 이제 꿈놀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그 꿈놀이를 자주 즐겼으면 좋겠어요. 뭐 100억 만들 거야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제가 막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어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으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가령 내가 차를 뭐 어떤 벤츠나 좋은 차로 바꿨다든가 아니면 내가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다든가 이런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상상이거든요, 그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자기가 비행기 타서 뭐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에서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한다든가 아니면 막 부모님한테 좋은 차를 뭐 효도해서 사드린다든가 이런 상상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상상력이 자꾸 커져서 할 일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루 일과가 어떻게 사라질지가 꿈이 그려지는데 보통 그렇게 계속 재미로 그렇게 즐기다 보면 5년, 10년이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빨리 그 1,000억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시작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반성하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 꿈놀이를 안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이제.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요즘 꿈을 잃어버린 강호국이 됐습니다. 반성을 할 수밖에 없네요. 퀀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기본 전략이 있는데 거기 꼭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편향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퀀트 자체가 처음부터 백테스팅에 의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뭐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그걸 만약 퀀트상에서 백테스팅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만약 그걸 구현해서 더 좋아지는 게 나온다면 당연히 그걸 넣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 그다음에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은 그냥 뇌피셜 이거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내용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생각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주식 자체도 자기 생각 버리는 게임이거든요. 콘트는 특히나 내 생각이 들어가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매스미디어나 뉴스도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좋은 아이디어라면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쓰지만 웬만하면
웬만하면 자기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 뭐 그 뇌피셜이라는 게 사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퀀트가 좋은 거 같긴 한데 지금 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은 드롭한. 근데 사실 그 경제가 안 좋다는 것도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IMF 후에 한국 경제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 경제가 지금 계속 우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팩트는. 네. 그런 거 있고 진짜 좀 되게 애매모호한 걸로 투자 전략을 바꾸시는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뭐 금리가 뭐 어쩌고 뭐그 파월이 이만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네. 너무 많으신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투자 자체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단순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였고 퀀트 투자도 마찬가지였고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데 사람들이 너무 지식이 많이 들어오고 생각이 너무 많아요. 돈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돈 버시는 분들 별로 못 봤거든요. 그죠. 아, 그럼 이제 혹시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지금 최근에 특히 저 포모에 시달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저 포모에 시달려가지고 도피성 저 몽골 여행을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 있는 동안만은 행복했는데 가 있는 동안에 계좌를 열어봤더니 한 4억이 마이너스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주 도피성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힘든 여행을 하다가 나중에 조금 복구돼서 오긴 왔는데 어찌됐든 뭐 이런 시기에 다 뭐 날씨까지 더워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드실 텐데 몸 건강에 다들 유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자체는 심플한 거니까 너무 많은 생각 안 하고 자꾸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편안한 투자자가 됐으면 뭐 그게 제 귀연한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